여러분, 이 광고 카피 기억하시나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1990년대 대학 졸업반 학생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이 한 문장.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명언이었죠. 한때 재계 서열 2위였던 대우, 삼성, 현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개발도상국을 누비던 탱크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1998년엔 41개 계열사의 해외 법인만 무려 396개를 거느린 거대 제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대우건설, 대우조선 같은 이름 몇 개뿐이에요. 1999년 부채 89조 원을 떠안고 무너진 대우그룹.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84조 원이었는데 거의 국가 예산만큼 빚을 진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대우에게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 대우가 IMF 위기를 버티고 살아남았다면 오늘 제가 시뮬레이션 해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대우그룹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지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삼성을 위협하는 글로벌 기업이 됐을까요? 아니면 더 무서운 괴물이 됐을까요? 그 가능성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해 볼게요. 대우는 도대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유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요. 삼성이랑 현대는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외치면서 구조조정에 올인했어요.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빚을 갚는 데 집중했죠. 그런데 김우중 회장의 대우는 완전 정반대로 갔어요. 위기? 이게 바로 기회야. 다른 기업들이 헐값에 내놓은 회사들을 오히려 인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쌍용 자동차 인수였어요. IMF가 터지고 나라가 망해가던 시점, 삼성도 자동차 사업 못해 먹겠다고 포기하던 그때, 대우는 1998년 1월 9일 보란듯이 쌍용차 인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덕분에 대우자동차는 경차부터 대형차, SUV까지 전부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1998년에 삼성을 제치고 재계 2위로 올라섰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이 모든 게 빚으로 굴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1998년 말 기준으로 대우 계열사들의 평균 부채 비율은 무려 527%였습니다. 당시 30대 재벌 평균이 380%였는데 대우는 독보적으로 위험했죠. 그때 금리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20%를 넘나들었어요. 빚으로 빚을 막는 자전거 경영을 하다가 결국 1999년 8월 부채 89조 원을 감당 못하고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더 충격적인 건 뒤늦게 밝혀진 분식회계였어요. 검찰 수사 결과 무려 41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났습니다. 실제로는 적자인데 흑자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거죠. 결국 대우그룹은 공중분해됐고 세계 경영의 꿈은 빚더미에 깔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역사를 살짝 비틀어 볼게요. 만약에 대우가 알짜 계열사를 빨리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기적적으로 IMF를 버텨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자동차 제국의 탄생입니다. 대우가 살아남았다면 가장 크게 바뀌었을 건 자동차 시장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실상 현대 기아차의 독주 체제에 살고 있잖아요. 국내 승용차 시장 점유율이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원래 대우자동차는 현대차의 진짜 강력한 라이벌이었거든요. 르망, 에스페로, 마티즈, 레간자, 이탈리아 명장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이 차들은 디자인만큼은 현대보다 낫다는 평을 받았어요. 특히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대우는 엄청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경차부터 대형차, SUV인 무쏘, 코란도까지 모든 차종을 다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 대우가 살아남았다면 대우자동차는 GM한테 팔리지 않았겠죠? 쌍용차의 기술까지 합친 대우가 현대차랑 치열하게 경쟁했을 겁니다. 경쟁이 생기면 뭐가 좋아지죠? 차 품질은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차를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도요. 아이오닉의 진짜 라이벌이 테슬라가 아니라 대우 전기차였을 수도 있어요.
대우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전기차 DV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경제 영토의 확장입니다. 김우중 회장의 세계 경영은 진짜 허풍이 아니었어요. 1993년 세계 경영을 선언한 뒤로 대우는 해외 현지 법인을 150개에서 1998년엔 396개까지 늘렸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미국, 유럽만 쳐다볼 때 대우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왜 저런 오지에 가냐고 비웃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나라들이 완전 기회의 땅이 됐잖아요. 베트남은 이제 전 세계 제조업의 핵심 거점이고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경제의 허브가 됐습니다. 만약 대우가 버텼다면요. 지금 베트남 경제를 쥐고 있는 게 일본 기업이 아니라 대우였을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우가 이미 국민 기업이었거든요. 동유럽이랑 아프리카의 건설, 통신, 자동차 시장을 대우가 먼저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삼성이 반도체로 선진국에서 돈을 번다면 대우는 신흥국에서 자원 개발하고 인프라 깔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2배는 넓혀놨을 거예요. 청년들이 서울에서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신에요. 김대리, 짐 싸. 내일 나이지리아 지사로 발령났어. 이러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상이 됐겠죠? 근데요, 좋은 얘기만 있을까요? 마지막 시나리오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대우그룹의 DNA는 빌려서 크게 벌기, 즉 차입 경영이었어요. 김우중 회장은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도 오히려 대출을 늘려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성공 경험이 IMF 때도 똑같은 선택을 하게 만든 거죠. IMF를 버텼다고 해서 이 위험한 체질이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제 생각엔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봐라, 역시 공격 경영이 답이야 라면서 더 위험한 확장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1999년 당시 대우 부채가 89조 원이었는데 계속 확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대우는 1999년이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훨씬 더 큰 폭탄이 되어 터졌을 겁니다. 89조 원이 아니라 수백조 원의 빚폭탄이요. 10년 더 방치됐다면 부채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2008년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휘청거렸던 시기잖아요. 그 와중에 한국 재계 2위 기업이 무너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어쩌면 대우의 해체는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미리 터져버린 예방주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죠. 정리해 볼게요. 대우그룹이 살아남았다면 우리는 현대차의 독주 없는 더 경쟁적인 자동차 시장을 가졌을 겁니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같은 신흥시장에서 대우는 이미 한국 경제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채 폭탄을 안고 살아야 했을지도 몰라요. 차입 경영, 분식회계, 무리한 확장, 이 위험한 DNA가 안 바뀌었다면 2008년 금융위기는 한국 경제한테 재앙이 됐을 겁니다. 대우의 몰락은 대마불사, 즉 큰 기업은 안 망한다는 신화를 깨트렸어요. 아무리 큰 기업도 건전한 경영 없이는 못 버틴다는 교훈을 남긴 거죠. 김우중 회장은 떠났지만요. 그가 남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우라는 간판은 사라졌지만 그때 세계를 누비던 대우맨들의 DNA는 지금도 한국 경제 곳곳에 살아있으니까요. 대우건설은 여전히 건설업계 상위권이고요. 대우조선은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꿔 세계 조선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KG 모빌리티가 되어 다시 도전하고 있고요. 오늘 밤 한때 세계를 꿈꿨던 그들의 열정을 한 번쯤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만약의 역사를 시뮬레이션하는 이프맨이었습니다.